엄마, 동생에게 돈 300만 원 해줬어? 내 결혼할 때는 100만 원도 없다고 하더만 창수에게는 돈 300만 원 해주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뭔 소리야? 난 우리 집 생활비에 동생 학비 때문에 하루에 2가지, 3가지 알바를 하고 살았는데 나 결혼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엄마는? 네가 결혼해 불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돈 300만 원 때문에 내 아내는 부모를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처럼 부모가 떠난 후 후회하며 평생 죄인처럼 살까봐 아내를 대신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어떤 이웃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 빼앗겨서 서운하고 또 어떤 이웃집에는 자식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가죠.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후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자식도 있고요. 42살의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집을 구입하고 계약금을 입금할 때 손이 떨려 입금을 못하겠다고 2번, 3번 확인하고 간신히 입금을 했습니다. 자신 이름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내가 계약했는 거 맞죠? 내 집이 생겼단 게 원매 조합으로. 남자가 어릴 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는데 남자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한 남자입니다. 졸업을 한 후 공장에서 일을 하다 자만 여자를 만나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돈 먹는 벌레들이 많아서 결혼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심장에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하였고 또 누군가는 길이 끊어지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아이를 낳고 이 남자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 있고 뜨거운 불길 속도 걸어갈 수 있지만 이 남자에게 아빠로 살아가는 길을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빠 품을 떠났습니다.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아빠라서 허망하게 아이를 보냈다고 자책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많은 모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정신 차려 보이소. 정신 차려 보이소, 장모님. 그때 내가 그 집에 가지 말았으면 내 삶이 더 평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남자의 장모는 결혼할 때 아들에게 어렵게 300만 원을 구해준 대가로 딸에게 외면받은 사람입니다. 300만 원을 준 아들에게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엄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불행하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2번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집에서 일해주는 모습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대가로 부잣집 딸을 포기하고 고되고 막막한 삶을 살아도 그 남자와 함께라면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기찻길 옆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길에서 남편의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폐인처럼 살다 가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광인처럼 떠돌다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난 것이 지금의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남편과 아들, 딸 낳고 살면서 지나간 사랑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 이제 고생은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지인에게 첫 남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잊은 줄 알았었는데 가슴속 깊이 담아둔 사랑이었나 봅니다. 남자에 대한 그리움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사랑이 시작되었죠. 상속받은 재산을 들고 첫사랑 남자에게 여자는 자식을 두고 떠났습니다. 5년 후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첫사랑 남자는 도박으로 여자의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빚쟁이가 되어 아이들 옆으로 왔습니다. 딸과 남편은 여자를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성실하게 사는 아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결혼이라 혼수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풀어놓은 혼수는 엄청 큰 것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빚과 병든 몸을 혼수품으로 아내가 가지고 왔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남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기에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가족이기에 용서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장모가 쓰러졌을 때 그 자리에 갔을까요? 내가 왜 그때 장모님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머릿속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들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일어나 보란께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다고 요래 자빠져 있어. 매번 후회하면서 또 매번 독한 말을 퍼붓는 자식 새끼가 하는 말입니다. 망할 놈의 가시나 말하는 꼬락서니하고 이것사 그래도 네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여 꼴값 들지 말어야. 당신이 버린 어린아이가 외롭게 어른이 되도록 방치한 엄마 말입니다. 엄마와 딸은 서로를 밀어내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뇌졸중과 당뇨, 치매로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사이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병 간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소식을 끊고 살았던 처남을 찾아가 장모님을 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비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처남은 병원비는 단 한 번도 부담하지도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사위는 자식 대신 무거운 삶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15년을 요양병원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위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10만 원 보내는 자식도 만나기 힘든 세상에 최근에는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사위입니다. 벌써 왜 인자 왔소? 장모님 저는 인철입니다. 사위 인철이라고 해. 사위를 볼 때마다 지나간 사랑으로 착각을 하여 늦게 찾아왔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나요. 나 순덕이야요.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시오. 사위의 손을 잡고 얼굴에 가져다 보기도 하고 사위의 아랫도리에 손을 올리며 사위에게 눈웃음을 칩니다. 치매가 깊어진 탓입니다. 치매가 있으면 식욕과 성욕이 강해진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도 딸도 몰라보면서 유독 사위 모습에 한 사람을 올려놓는 기억만 남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지. 병원비가 힘에 겨워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참으로 당당한 장모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장모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사위는 아내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았을 때는 내가 너가 엄마를 감당하겠지만은 만약에 돌아가시면 절대로 난 장례식에 안 갈 거야. 그래 알고 있으라. 평소에 시간 없다. 돈 없다. 그런 부모 필요 없다. 온갖 이유로 자식 노릇 못한 거 마지막 길에는 해야 될 것 아니여. 그러니까 울지 말어.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그 여자는 사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인철아, 미안해. 난 내 자식들 어렸을 때 정말 엄마로서 못한 짓을 했지. 난 천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모양이여. 내 죽거든 인철이 자네 말고 버려지더라도 내 자식 손에 버려지고 싶은 게 인철이 자네는 오지 말게 부탁혀. 난 우리 집사람과 처남이 이제 장모님을 용서하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비록 용서를 못했어도 마지막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전하면서 보내드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한다 말 못한 게 후회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생고개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더 용서 못할 수 있지만 또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도 합니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그럼 누구보다 내 자신이 편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처음은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집 살 때 집은 보고 왔는데 무엇을 보고 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을 때 있었죠. 집 살 때 쓸데없는데 제발 꽂히지 마십시오. 뭐 하세요 지금 바닥에서? 왜 그렇게 기어다니세요? 바닥 찍힌 거 보고 있어요.
나는 바닥만 깨끗하면 되거든요. 바닥은 돈이 문제지 언제든지 교체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아, 저 바닥만 깨끗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험하지만 바닥 교체해주는 집 구해줄까요? 그만 일어나셔서 우리가 집 살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부터 보기로 해요. 아파트 살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와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얼마 전 손님이 집을 사기 위해서 사무실에 왔어요. 사무실에 왔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안 보고 빈집만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집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집을 정말 사셔야 될 사람이면 거주하고 있는 집도 보고 빈집도 보고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요 집도 보고 그리고 집을 사야지. 빈집만 보고 생애 처음 구입하는 집을 선택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파트 구입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말을 안 해요. 이사 날짜는 물론 평형을 물어봐도 집 보고 결정하려고요. 이 지역 아파트 구조 전부 다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힘 빠지고 난감한 손님이죠. 집을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를 갈아타게 하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투자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집을 보는데 살든 안 살든 그것에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집을 처음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낯가림이 심하거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집 보는데 예상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도하기 위해서 나온 매물, 매수하기 위해서 집 보는 것인데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집 본다고 사실 모두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집을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내부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을 조사하고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어야 되고 학원이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나는 진짜 마트가 가까워야 된다. 또 술을 잘 마시러 나가니까 나는 상권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인접해 있어야 되거나 공원이나 복지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을 먼저 정하고 확인해서 적합한 단지를 찾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무턱대고 집부터 정해두고 돌아서 보니까 학교 갈 때 횡단보도도 몇 개나 건너야 되고 초등학교가 멀어서 안 되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서 안 되고 이 집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방향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죽어도 앞이 확 트이고 조망 좋은 집을 찾는 사람에게 남양집이면서 일조권 좋은 집을 갖다 바쳐도 아우 답답해요. 나는 남양 필요 없어요. 동양도 좋고 서양도 좋으니까 앞이 확 트인 집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실을 이쪽으로 설계했으면 조망이 나오고 좋은데 설계를 잘못했다고 투덜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실이나 안방 방향은 남향이거든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건물은 거실 방향이 동서, 남북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은 남향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앞에 트인 조망을 보기 위해 북향으로 거실을 내기도 하고 서향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향집은 겨울에 너무 춥고 서양집은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방향은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는 더위 같은 거는 상관없으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집을 원한다면 남서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 아침에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남동향이 좋습니다. 동향이나 남동향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남서향이나 서향은 겨울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약되고 여름에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요즘 난방이나 냉방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보일러 돌리면 되죠. 난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라 아침 햇살이 걱정이 되면 암막 커튼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무 방향을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난 탑층하고 1층은 안 보고 싶어요. 한 라인에 1층과 탑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1층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선호합니다. 워낙 층간소음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 1층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1층이나 탑층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일반 기준층보다 선호하는 사람이 작다는 것을 감안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는 아이가 있는 사람이 선호한다면 탑층은 어떤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예민해서 내 머리 위에 발자국 소리 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몇 층에서 몇 층까지가 로얄층인가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저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층이 로얄층이 되죠. 엘베 점검할 때 내려가야 하는데 엘베가 올라가고 있을 때, 잠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거실 앞에 자연을 눈앞에서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집 사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층을 선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 40층에 이사를 했는데 첫날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화재나 지진이 나면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나? 계단으로 뛰어내려가야 하나? 뛰어내려가도 죽고 구조를 기다려도 역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으로 키워서 잠을 못 잔 저층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주변 파악을 하고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집을 보기 시작해야죠. 공동현관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엘베입니다. 여보, 이 아파트 엘베 너무 좋지. 새 집에 엘베 한 대가 있어도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2대니까 좋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라인에 새 집이 있을 때는 엘베가 2대가 있어야 좋습니다. 어디가 로얄동인데요? 어디가 로얄층인가요? 로얄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확 트인 조망이 있는 조망동이라도 남향이 아니고 남동이나 남서방향이라면 남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로얄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사이드로 조망이 보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좋아하는 층이 5층이 될 수도 있고 15층이 될 수도 있고 30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난 시끄러운 집은 질색이야 하고 조금이라도 조용한 속집을 구입하면 다음에 매도할 때 거래가 잘 안 되거나 매매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끄러워도 도로를 물고 있는 집이 재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파트 역시 도로를 접하고 있는 갓집 라인이라도 앞이 트인 집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입니다. 분명 남향집인데 햇빛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는 집이 있거든요. 집을 볼 때 거실 문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한겨울 동짓날 전후로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동향이나 남동향은 아침에 해가 잠시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는 집이 많지만 앞에 그리고 옆 건물에 따라 조금 더 오래 들어오는 집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이 많이 높거나 옆에 건물이 삐딱하게 앞으로 나와서 있다면 건물 때문에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조권이 안 좋은 거죠. 옆이나 앞에 건물 방향이나 높이에 따라서 일조권이 무조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얄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층, 내가 좋아하는 라인이 본인이 원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로얄동과 로얄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얄동이라든가 로얄층은 금액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면 저는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로얄동이라 그러고 로얄층이라고 말하는 집을 구입하고 싶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매수하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로얄동, 로얄층을 찾으시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를 하고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 집을 구입하겠다고 하시면 로얄동, 로얄층보다 내 가진 돈과
내가 좋아하는 라인과 조건에 부합하는 위치가 좋은 집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지역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주는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집을 보러 가면 유튜브 영상으로 모두 보았다고 사람들이 정말 집을 안 봐요. 저 사람들이 과연 집을 보러 온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보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 집 인테리어 잘 돼 있던 집 맞죠? 할머니가 살던 집 맞죠? 아이가 있던 집 맞죠? 이렇게 기억해 옵니다. 집 상태는 거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집을 안 봤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 사람들이 집을 그냥 그렇게 쓱 둘러보고 나왔을까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상세하게 안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소장들이 일일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든 수납장이나 드레스룸을 보여드리면 손님들은 따라와서 보시면 되는데 주인이 있어 미안하다는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이 더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은 거실 밖을 보고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어느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집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여기 오세요.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 좀 보라니까요. 유치원 원생 현장 학습 가듯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집 볼 때 꼼꼼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바닥은 많이 찢겨 있는지, 타일은 파손이 안 되었는지, 혹시 문 뒤에도 보고 거실이나 걸레바지가 찢겨 있는지도 잘 살펴보고 문이나 싱크대 파손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정을 봅니다. 혹시 천정에 누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새로 천정만 도배가 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천정은 도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벽체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정만 도배를 한 흔적이 있다면 거주하시는 분에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벽 구석이나 드레스룸에 곰팡이가 핀 집을 많이 봅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습기가 없으면 대부분 환기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소홀해서 발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배할 때 곰팡이 약품 처리하고 도배한 후 환기만 잘 시켜도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다면 그런 집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콘크리트 양생하면서 생긴 실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보, 물 틀어봐. 물은 꼭 틀어봐야 된다 하더라. 집 보러 가면 빠지지 않는 절차가 수도물 틀어보는 것이죠. 수압이 약한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장실 물을 내리면서 싱크대나 세면대 물을 동시에 틀어보면 바로 수압을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수압이 약한 집은 동시에 사용하면 한쪽은 급격하게 물이 작게 나오거든요. 저도 강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방문했을 때 강아지를 키우는 환경을 보고 오셔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강아지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집이면 상관없겠지만 그야말로 개판인 집이 있습니다. 마루나 걸레바지 상태가 안 좋은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아지가 대소변 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마룻바닥 손상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난 집을 매수해서 완전 리모델링해서 살겠다는 분들은 구조가 좋은 집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조 타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실과 방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형태를 판상형이라 하고요. 방 3개가 모두 둥글게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를 타워형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판상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타워형으로 된 집도 있습니다. 타입별로 장단점은 있고요. 선호하는 타입은 판상형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주방에 창문이 없는 집이 있어요. 이런 구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수리할 때 창문 내면 되죠?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무조건 없애고 싶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조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벽이나 기둥, 대피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구조만 좋으면 돈이 문제지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집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주인이에요?
난 주인만 살았는 집 사고 싶어요. 세입자가 살아도 주인보다 더 관리 잘하고 사는 집도 있고 집 주인이 거주해도 평범하지도 않고 최악의 집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집 팔려고 하면 그 집 주인 상당히 힘들 겁니다. 사람 성향이니까 그것도 너무 집 주인만 살았는 집을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 얼마예요? 다른 집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얼마 깎아주실 건데요? 집은 현장에서 콩나물값 흥정하듯이 깎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집이 좋아도 좋다고 바로 표현하는 것보다 표정 관리 잘하고 사무실에 오셔서 부동산 소장에게 말을 하면 조정해 드립니다. 이 집이 급한 매물이다. 아니다. 이것은 부동산 소장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네요. 때론 정말 급하신 손님이 노골적으로 급한 마음을 부동산에 다 쏟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전 아무리 급해도 너무 급한 표시는 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사모님, 이 집 얼마까지 깎아주시면 제가 살게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가격을 띄워보시는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금액에서 조금 조정해야 거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 전부 다 구조를 보고 싶어요. 평수는 28평 이상이면 됩니다. 원하시면 모두 보여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13개 단지를 평형별로 모두 보면 5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매매 한 건 하려면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메모지와 볼펜을 주면서 전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볼 때마다 모두 메모할 필요는 없다. 체크리스트에 아무거나 채워넣지 마라. 위치나 구조가 별로인 집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아파트를 기준으로 다음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서 좋은 집만 기억하고 나머지 집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마지막 13개 단지를 보고 기억에 남는 아파트만 기억하면 된다. 다음에는 그 단지만 집중적으로 집을 보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죠. 아파트 위치도 좋고 구조도 괜찮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도 괜찮다 싶은 아파트 한두 단지만 기억해 오라는 거죠. 현장에서 기억해 오면 내가 본 집 중에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면 될 것이고 아직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조건에 맞는 아파트 중에서 부부가 의논하고 결정이 나면 저한테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결정한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매물 나왔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계획이나 기준 없이 집을 보러 다니면 쉽게 지쳐버리거든요. 내가 찾는 위치도 아닌 집을 왜 보냐고요. 금액도 안 맞는 집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한 돈을 만들 수 없다면 돈 안 맞는데 그 집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집 보러 갈 때 쭈삣쭈삣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안한 부분은 부동산 소장이 모두 양해를 구합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옷장이나 닫힌 문만 벌컥벌컥 안 열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부동산 소장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을 열어서 모두 보여드립니다. 양해 없이 커튼을 긋고 밖으로 보았다고 예민한 사람은 부동산 보고 다음에는 손님 모시고 집 보러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방문할 때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집 골라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인생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